출제 순위 18위 인사형성의 발달사. 자, 이건 이제 역관제 실적주의라고 인사제도의 장단점 없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문제에서 좀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자, 일단은 그 맨 앞에 미국의 제도의 발달을 보자. 제가 1801년도까지 초대 재무성 장관을 지낸 해밀턴 사상. 해밀턴 연방주의도 맞고 중앙집권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1801년부터 29년까지는 제3대 대통령 제퍼슨 사상이 지배했다. 이러면 해밀턴주의에 대항하는 사상으로 등장하죠. 그러면 중앙집권의 반대말은 지방분권, 제퍼슨 자유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뒤에서 묶어봐. 뒤에서 묶어놓고 이걸 로버드 같은 경우에는 적어놓자. 젠틀맨 신사, 노빌러티, 귀족에 의한 지배다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자, 저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753년도 영국의 밑에 있는 작은 항구에서 128명의 죄를 실은 메이플라워가 미국 서부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서부 땅이 이들에서 개척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 미국인의 개척자 정신을 얘기할 때는 범법자 정신이야. 이 범법자들이 건너가서 프론티어 정신을 만들어내. 사람 죽이는 정신 아니야. 인디언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럼 그런 인간 백정들한테 공직을 맡긴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초창기 미국은 영국에서 교육도 많이 받고 가문도 좋은 귀족 출신의 멋쟁이 신사가 동부로 건너가서 동부 특권 계층을 형성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공직이 지배되는데 이걸 신사나 귀족에 의한 지배라고 언급을 하죠. 그러면 신사나 귀족이 공직을 지배했다는 것은 미국의 독립혁명에서 언급한 자유평등 박애, 특히 평등과 공직이 완전히 충돌됐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상식 교양을 가진 사람 누구나 다 공무원 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제도가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7대 대통령 잭슨의 사상이 등장했다. 이 잭슨주의를 일명 엽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엽관이란 말은 스포일제 가지고 이걸 전리품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왜 잭슨의 사상을 전리품주의, 적관주의라고 얘기하냐. 자, 미국은 제5대 몰로 대통령 때 대통령 임기 4년법이 법제해야 돼. 그럼 4년에 한 번씩 정치 권력이 변동될 때마다 선거에 승리한 집권당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이 집권당한테 공직의 임명권을 주자고 얘기한 게 잭슨이야. 그럼 공직은 선거라는 전쟁에 승리한 집권당의 전리품, 엽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 이쪽에서 엽관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4년에 한 번씩 공직의 물갈이가 이루어지지. 그래서 이놈을 공직경질제라고도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엽관주의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을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공무원 되기 위해서 정당에 가입을 해야 하네. 그래서 정당 정치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니은번 편 중요합니다. 여기 보자. 이전까지 공직은 누가 지배해서? 귀족 신사가. 그럼 이들이 갖고 있는 공직은 특권의식을 만들어냈겠지. 그죠? 이제는 이제 이 엽관주의에서 이러한 특권화 방지를 가져온 거죠. 가져오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 누구나 공무원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어요. 관직의 특권화 방지를 통한 평등임의 부합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4년에 한 번씩 공직의 물갈이가 이루어지니까 관료주의와 이 관료주의와는 뭐 권위주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체화 방지에 기여하겠고. 자, 릴번 중요합니다. 릴번에 선거를 통한 민주통제의 강화 나왔죠. 그걸 여러분들 화살표 놓고 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 강화 적으세요. 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 강화. 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 강화. 자, 무슨 말인가? 현재 공무원들이 공화당 출신이야. 근데 국민들 보니까 그들이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자기 선거 때 공화당 찍지 말고 민주당을 찍으면 돼, 안 돼? 그럼 선거에 의하여 행정 공무원들을 갈아쳐 안 갈아쳐? 갈아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대응성 강화란 말을 쓰고 있는 거고 민주통제 강화에 기여했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미음번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공무원의 충성性확보에 기여했다. 그 옆에 국민요구에 대한 대응성 확보 좀 전에 얘기한 게 나왔네. 여러분들 이 미음번은 무슨 말이야? 집권 정당이나 대통령이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져간 거죠. 그게 선출직 공직자야. 그들에 대한 직업관리의 충성性확보에 기여했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겠죠.
공직의 부패가 만연됩니다. 왜? 공금을 이용해서 집권당의 정치 자금으로 쓰는 사태가 그냥 당연하게 계십니다. 여러분 초창기 행정은 행정이 복잡했어요? 단순했어요? 단순했죠? 그럼 4년 정도 일을 하면 잘해 못해? 잘할 만하면 잘려. 이게 바로 행정의 단절성이야. 이것에 의하여 비능률을 심화시켰고, 자, 디귿번에 위인설관. 위인설관은 사람을 위하여 설관, 관직을 남설하다 그런 말이야. 사람을 위하여 설관, 관직을 남설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나를 위해 충성한 당원이 30명이 있다. 근데 현재 공직은 10자리밖에 없어요. 그럼 30명 가운데 10명 임명시키고 나머지 20을 임명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나한테 욕해야 하네. 하겠죠. 그럼 나머지 20명을 위해서 나는 공직을 만들어야 되겠지. 이게 바로 사람을 위하여 위인, 설관, 관직의 남설. 국가의 재정적 낭비를 가져왔고, 관료가 정당의 사냥개로 전락해버립니다. 진정한 국민을 위한 위민행정 확보도 한편으로 어렵게 했고, 행정의 일관성, 계속성, 안정성, 중립성, 지속성이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마지막 직업 공무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애의 직업이야. 전생에 공무원 하고 있는 게 직업 공무원제야. 근데 우리가 바깥 여권주의는 공무원 신분이 보장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직업군 등장 어렵게 했다 하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혼동들 많이 하는 게, 이건 이제 항상 여러분들 단어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아까 선거를 통한 민족 통제 강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 확보를 가져온 게 안 가져온 게야. 한편은 또 그런 게 또 아닌 것도 있겠지. 어떻게? 아까 얘기한 식으로 뭐 정당의 사냥개로 전락을 해야 하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건 문맥을 잘 보고 좀 대응해서 답을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근데 이제 나왔던 단어들이 계속 같이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음본 같은 단어들은 위에서 파악한 리을이라든가 미음본 단어는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야. 그러니까 이따 문제 풀다 보면 비슷한 단어가 계속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역관주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1883년도 실적주의가 탄생합니다. 자, 실적주의는 말 그대로 이제 객관적인 능력과 실력 가진 사람 공무원 뽑자고 파악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실적이나 결과는 바로 뭐냐? 성적이야. 시험 성적 본 결과야.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성적이 나와. 그 성적을 메리츠에서 실적, 성적, 결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것에 근거한 공무원의 임역을 강조한 거예요. 그럼 역관제와 비교해 볼 때는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요소 갖고 공무원을 임명한다 하여 이름을 과학적 인사행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역관제는 무조건 방지에만 주력했죠. 그래서 이름을 소극적 인사행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그 내용을 봅시다. 장점을 얘기할 때는 보다 객관적인 요소에 근거한 공무원의 임명은 행정의 합리화, 과학과 객관화지야. 1번 단어에서 가장 오래하는 게 우리 여러분들이 합리화야.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역관주의는 충성했으면 공무원 임명해 주는 게야. 인간적인 정이 있어 없어? 실적적으로 인간적인 정이 없어. 나한테 충성했어도 너 시험 보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 합리적인 거야? 감정적인 거야? 그런 합리야. 여기서는. 이해냐? 자, 두 번째 여러분들. 공개 경쟁에 의한 실적을 평가했다. 가로한 별표, 능력에 따른 임명. 디귿번에. 자, 이제 내가 흑인일지라도 여성일지라도 내가 정당의 당원이 아닐지라도 능력만 있으면 시험 봐서 공무원 돼야 안 돼. 그래서 이게 디귿이야. 1번 나온 거 봐. 이제 공무원들 정당의 영향력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정치적인 중립인데, 이걸 얘기할 때 우리가 꼭 가져간 게 미국의 실적제 확립의 토대가 된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뭐라 그러냐면은 그 맨 밑에 하나 적어라. 펜들턴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자, 1883년도 펜들턴 뉴욕의 상원의원이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 이게 통과가 돼. 그래서 이제 펜들턴법이 등장하는데, 이 펜들턴법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미국의 실적제의 출발점을 형성시키거든. 그 하나가 바로 뭐냐? 공개 경쟁 시험부자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정치적 중립을 규정해. 공무원들 정치 자금 헌납할 수 없고 정치 활동할 수 없다고 얘기해. 그래서 이 정치적 중립을 최초로 규정해. 최초로. 어디에서? 여기 뭘 적어놨어요?
펜들턴법. 한글로 적으세요. 안 돼요. 펜들턴법.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게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얘기하는데 초당성과 독립성과 직권성을 전제로 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 역관제는 여기 보자. 역관제는 공무원 임명을 누가 가져? 집권당이 가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행정부패가 하게 됐고 공무원이 정당의 선양기로 전락했지. 이거 안 되겠다 얘기야. 그래서 이제 행정부 내부에 인사 문제를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자. 이게 이제 이 인사위원회, 이거 원래 독립, 이게 바로 중앙인사행정기관이야. 이제 행정부가 스스로 공무원들 임명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관을 만들자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 그럼 이 기관은 역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당성을 띄어야 되겠지. 또 집권 정당이나 행정 수반으로부터 독립성을 띄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직권성이야. 이게 꼭 들어가는 거야. 이게 조당성, 독립성, 직권성을 전제한 이거의 설치.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꼭 가져가야 돼. 이 펜들턴법을 바탕으로 미국의 실적제가 탄생해. 요 세 가지는 암기사항이야. 요 세 가지는. 알았냐? 내가 공개 경쟁 시험, 정치적 중립, 인사위원회 설치. 요 세 가지는 무조건 암기사항입니다. 자, 그다음에 일본의 정치인 중립이란 말이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고. 자, 미음본에.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보다 집권 정당이 바뀌어도 공무원들 물갈이가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란 말을 써. 근데 소극적 의미를 얘기할 때는 왜 소극적 의미냐? 역관주의 방어를 통한 신분 보장이야. 역관주의 방어 방지. 이게 방어 방지하는 것을 소극이라 그래. 공격하는 걸 뭐라 그래? 적극. 방어하는 거니까 뭐야? 소극. 그래서 이렇게 소극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냐? 자, 그럼 이제 한계가 있겠죠. 자, 무조건 여건지 배경만 했다. 그러니까 지나친 소극성과 비융통성을 가져왔고. 자, 아까 요거 보자. 요 인사위원회 독립성과 직권성을 전제로 해야 해. 하지. 그래서 외부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충고하려고 하면 왜 간섭이야? 무조건적인 저항과 불신과 비협조를 만연시킵니다. 이게 형식화와 비인간화야.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료의 특권화란 말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 그거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세요. 자, 여러분 실적주는 내가 능력이 있어. 신분이 보장이 돼. 그러면 벌써 특권의식이 만들어지지. 야, 나 능력 있고 신분 보장돼. 주민센터, 동사무소 가는 공무원들 봐봐. 특권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보세요 여러분들. 괜히 그거 보면은 그 부럽잖아. 걔를 뽀기고 막 그러잖아. 자, 어쨌든 간에 특권합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되면 분명히 특권의식을 형성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거를 토대로 민주통제하기 쉬우려. 민주통제 곤란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자. 행정은 하나의 공식이 있어. 강력한 신분 보장은 두 가지 문제점이 항상 수반이 돼. 민주통제 어렵다. 특권의식을 가져온다는 항상 문제점. 알았습니까? 직업공무원제 강력한 신분 보장이거든.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특권의식과 민주통제를 따른 문제점이 수반이 될까 안 될까? 수반되는 거예요. 항상 함께 다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뭐 그 정도는 좀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실적지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하여 그 30년대 적극적 인사행정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자. 적극은 무조건 방지만 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실적주의의 방지가 아니야. 실적주의도 적극 수렴하고 역관주의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자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5번에 중대한 정책 변동 시, 그 다음 밑줄 정책 임명, 정당한다. 그런 말 나왔나? 나오죠. 요게 일단은 역관주의 요소의 강력한 수렴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중대한 정책이 변동되면 내각을 저렇게 개편을 해야 하네요. 하죠. 그럼 이때 임명할 때는 대통령 측근을 임명해, 시험 봐서 임명해. 측근. 이게 바로 이제 오버에 관한 표현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또 적극은 좀 전에 실적주의는 인간미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한 것
적극적 인사행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사권에 아까 실적시는 직권 아니야. 이건 문권에 강조했고 저희의 능력 발전, 인간관계 개선. 자, 4번 나온 거 봐. 과학적 인사행정의 지향이야, 지향이야. 지향하고 인간 중심의 인사관리 강조한 것 적극적 인사행정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것은 미국이고 영국의 인사제도의 발달서 나온 거 봐. 영국의 정실주의란 말이 나오는데 자, 이 정실주의는 잘 들어라. 역관주의는 오로지 정치적 요인에 근거한 공무원의 임명이야. 근데 정실주의는 임명의 근거가 정치적 요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혈연, 학연, 금벌 등에 의해서도 공무원을 임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혈연, 학연, 금벌, 돈. 그러니까 돈 주고도 공무원 될 수 있어.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공무원이면 아들도 공무원이야. 이게 지금의 정실주의야. 알았어요? 옥스퍼드 나왔다 그러면 공무원 시켜줘. 학벌. 알았냐? 그러니까 역관제보다는 포괄적 개념인데 거기 보시면 이제 은혜적 정실주의가 나왔고 의회적 정실주의가 나오는데 자, 1215년은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 제정된 시기고 1688년은 자, 영국의 무열혁명, 명예혁명 자체가 발생합니다. 영국의 혁명은 청교도혁명이 있고 명예혁명이 있잖아. 명예혁명은 무열혁명이야. 그 명예혁명에 의하여 의회가 이제 뭡니까? 국정을 장악합니다. 이전까지는 국왕이 힘이 세. 그래서 국왕이 은혜로서 공직을 하나 줬다. 그래서 은혜적 정실주의. 그러나 1688년부터는 의회가 힘을 갖죠? 의회가 공직 나눠줬다. 그래서 의회적 정실주의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53년도 자, 영국형 실족주의가 탄생하는데 그다 써놓자. 놀스코트 트레빌리언 보고서가 이게 여러분들 의회에 상정되고 통과가 돼. 북쪽 코트, 놀스코트, 트레빌리언 그냥 한글로 적어. 요거는 여기 쉽잖아. 북쪽 코트. 요게 영국의 실적제 확립의 토대가 돼. 근데 요 내용을 법으로 만든 게 1870년도에 추미론 영이 이때 발표가 돼. 요걸 법으로 만든 게. 그래서 요거로 나오기도 하고 1853년도에 이들의 보고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영국의 실적제 확립의 토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시험 보자 그랬고 여기서 중앙인사행정기관을 등장을 시켜. 영국은. 알았냐? 그래서 1968년도 풀턴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풀턴 보고서, 그 풀턴위원회. 그래서 적극적 인사행정이 탄생합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정실주의, 미국의 역관주의 차이점 나온 거 봐. 자, 역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 갖고 임명을 해야 하네. 하죠. 근데 정실주의는 포괄적이라고 계산했어요. 거기 혈연, 학연, 금벌, 정책인 유인. 근데 하나 얘기할 때 정책인 유형도 영국은 틀려. 정당이 아니야. 특정 개인이야. 국왕 개인한테 충성. 특정 국회의원 한 사람한테 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여러분들 역관지는 신분 보장 안 되지. 임의성이고. 근데 영국의 공직의 호칭은 공작, 백작, 남작 이게 바로 공직의 호칭이에요. 그럼 한 번 공작이면 영원한 공작으로 가 안 가? 중간에 꽁이나 달 안 되잖아. 그래서 종신제에 가까운 신분 보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은 여러분들 자 문제 좀 보자. 자, 문제 1번. 역관주의 인사의 단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가? 1번에 행정의 안정성을 제어할 수 있다. 2번 공문의 정책 중립조회. 3번에 행정의 전문성제. 자, 아까 선거를 통한 민주통제 강화 이 계산했어요. 그렇죠. 정답 4번이죠. 자, 그 다음 넘겨서 어딜 보냐. 여러분들 3번. 역관주의가 나타날 수 있는 병폐와 고리가 뭔가? 아까 여러분들 역관주의는 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 확보에 기여한다고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에 B자 빠져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나온 거 보자. 14년도 9까지 9급인데. 기억번 역관주의는 실적 위에 요인을 고려해 임명하는 방식으로 정치, 혈연, 지연. 이건 뭐야? 정실주의지. X고. 이번에 역관주의는 정실 임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변화 잘못됐고. 또 역관주의는 정당 정치 활성화를 가져와 안 가져와?
정당 정치는 민주주의 실천 원리에 들어가는 게야. 그래서 니은보는 다 지문이 잘못된 게야. 이거 보네. 역관주의는 정치 리더의 국정 지도력을 강화시킨다. 그 대통령 충성심 확보에 기여해야 하네. 기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표현이지. 그 다음에 1번 실적주의는 정적인 중립에 집착, 소극화 형식화. 1번 맞네. 아까 국민에 대한 관리의 대응성을 제고해 주는 것은 역관주의야 실적주의야? 역관주의. 계속 비슷한 지문이 나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을 보자. 실적주의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건 너무 쉬워요.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에 공무원 인적 구성에 다용하는 대표 관리제입니다. 뭐다? 대표 관리제라고 정리해두세요, 여러분들. 대표 관리제. 이렇게 정리해둘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7번 봐봐. 다음 중 적극적 인사행정에 아닌가? 모집 방법이 다양한 인사의 분과나 정년 보장식 신분 보장. 이 신분 보장 이런 것은 실적주의지. 그러니까 이건 3번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 4번 정책인 부분적 형. 아까 중대한 정책 변동 시 역관 지명. 그게 바로 4번이야. 알았어요? 실적주의 비융통성 보완. 아까 얘기한 식으로 중대한 변동 수치 역관 지명 방식 이게 비융통성 보완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으로 봐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넘겨서 출제 순위 19위 행정 윤리 파트가 나오고 있는데, 자 프린터물 나가지고 잠깐 보세요. 여러분 프린터물은 이게 이제 김영란법이야, 여러분들. 이거 뭐 우리가 이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 법률인데 그냥 김영란법이란 말을 쓰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일이 다 보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출제에 나온 것을 추려놓은 게 한 장을 넘겨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힘들어도 외워야 돼. 이 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위에 절차, 그것도 논점 안 되고 그 밑에 부정청탁 금지하고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적어놓고 있어요. 이걸 좀 외워야 돼. 이게 힘들어도 외워야 합니다. 이게 외우기 힘들면 나중에 책상에다 적던지 니들이 알아서 이거는. 알아서 하는데, 자, 맨 위에 보자. 공직자 등 나왔는데 여기 보자. 우리가 부정청탁 지금 금품수수 법률은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 공직자 등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등자 빼버리고 공직자 얘기해도 상관없어. 이해할 때는. 알았냐? 자, 일단은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 당사자. 잘 보세요. 제재 없어요. 제재 없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 선생님 와봐. 선생님이 최준실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장관한테 가서 장관이 이것 좀 해놓은 게 좀 어때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 그 부탁 자체는 지금 얘기한 제재의 근거가 아니야. 알았냐? 선생님이 현실 친구가 무슨 뭐 병무청장에서 우리 아들 요번에 좀 군대 좀 빼줘. 청탁했어요. 이거는 지금 얘기한 제재의 대상이 아니야. 이해냐? 이해서? 자, 근데 그 다음 봐봐. 공직자 등의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 당사자. 한 달에 거쳐서. 내 친구야. 얘하고 창원시장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야, 네가 좀 내 대신해서 좀 해줄래? 그 얘는 틀려. 얘는 1천만 원이 과태료야. 웃기지? 나도 몰라 왜 그런지. 웃긴 거는 김영란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좀 위에 것하고 아래 것하고 좀 가져가야 돼.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제3자를 부정청탁.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해서 부정청탁을 한 자. 공무원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야. 공무원은. 근데 일반인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됐습니까? 그 밑에 별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벌이야, 형벌. 과태료는 행정벌 아니야. 이건 형벌이야, 형벌. 틀린 거야. 여기 보자. 과태료 받으면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정과자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근데 지금 얘기한 이 행정벌은 정과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정과자다 그 표현이고. 요번에 금품수수 금지 나온 거 봐.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 관계없이 자 밑줄 1회 100만 원 또는 매년도 300만 원 초과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옆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징역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수수한 금액은 몽땅 다 몰수 추정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현재 그 밑에 배우자 나온 거냐 그런 거 보지 마. 거기까지는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 위에 나온 거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들 뭐라 하세요?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의 과태료. 현실 보자. 그럼 여기 보자. 내가 100만 원 자체를 돈을 받아 먹었어. 내가 공무원이야. 100만 원. 그러면 물어보자. 3년 이하의 징역이야? 아니면 여러분들 1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에서부터 여러분들 500만 원까지의 과태료야. 그렇죠. 후자죠. 100만 원 초과해서 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야. 알았냐? 그러니까 돈을 받아 먹으려고 그러면 100원 그렇게 받으면 안 돼. 100원 거실로 줘. 알았어요? 자, 우정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보자. 직무와 관련 지금 얘기한 거고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검이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가 이게 사례금을 받은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초과해서 받았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박스 내용은 자꾸만 읽고 가져가시고 내가 볼 때는 특히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것하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이런 데는 출제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돼. 그걸 별도로 가져가시고 맨 밑에 보자. 자 신고자 있잖아. 신고자. 이거 부정청탁 금품수 이걸 여러분들 위반한 걸 봐서 신고. 그럼 최대 2억 원의 포상이 지급이 돼. 좋지? 그리고 그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이 기회다. 최대 3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이 돼. 30억.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란파바라치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나서는 것도 괜찮겠어. 그래야 최대 2억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3년에 한 번씩만 하면 얼마야? 6억. 6억. 3년에 한 번씩. 3년에 아니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하면은 3년에 한 번씩만 해도 2억이면 여러분 3년 내 그러면 나누면 연봉이 얼마야? 약 7천만 원 정도 되네. 그죠? 근데 그 잡은 게 국가 어떤 거 여러분들 뭐 예산 절감 뭐 3천억이 기여했다. 그럼 얼마? 30억 보상. 한 번으로 끝나. 인생이 바뀌는 게야.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요 지금 얘기한 그 박스에 관한 내용은 좀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해두셔야 합니다. 암기 두시고 행정윤리 파트는 조금 쉬었다가 또 마저 정리하자. 좀 쉬었다 하자.